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이주천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코로나 파쇼 이렇게 돌파하자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2탄을 준비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정부가, 당초 8일간 하기로 했던 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거리두기 2.5단계 내용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경우,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커피집 등은 아예 이제 매장에서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한다. 또 10명 이상 학원이랄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등은 사용을 못하는 거죠. 폐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뭐 콜라텍이랄지 단란주점, 노래방 다 이제 영업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교회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계속 하고 있고요. 경제적 타격, 우리 자영업자들이 지난번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그 기사가 나왔는데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기네들의 실정, 폭정, 학정을 모조리 덮어버리는 어떤 이 강력한 정치적 이 변명거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씀 듣고 또 여러분 그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애를 써보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가히 이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역사가들이 코로나 사태부터 21st century 시작이다. 21세기 시작은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뜻입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국민하고 그 전에 국민하고는 국민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어떤 점에서? 마스크를 딱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두기 하죠. 말 안 합니다. 그럼 완전 소통 부재죠. 그리고 자식들, 마누라, 그리고 애인도 접촉을 멀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맞으면 완전히 개인주의 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각자 도생.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단 에고이즘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동아줄 정부로부터 긴급 구조자금 하죠. 정부의 그 끈에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권력에 의존하게 거부적거리면서. 그러면 정부의 성격은 뭐냐? 코로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악법이든지, 계엄이든지, 전체주의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정부 성격이, 정부의 기능이 빅브라더. 엄청나게 문어발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든지 코로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됩니다. 지금 사실상 계엄이랑 비슷한 분위기인데. 코로나 계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코로나를 중국 공산당이 일부러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생물학 무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콩의 여의사가 자기 무슨 서류라든가 이걸 가지고 홍콩에서 탈출해가지고 미국 가서 CIA라든가 만나가지고 그걸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산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무한이죠. 우한에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연구소 없죠. 근데 전국에 전 세계 몇 개 안 된대요. 거기에서 우한에서 발병했고 분명히 자기가 그 자료를 갖고 있고 이거는 유전자 조작해서 실험하다가 다만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렸는지 그게 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거는 거기서 실험하다가 나온 거라고 그 사람이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중국 애들이 이걸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일부러 퍼뜨렸느냐 여부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정보를 몇 개월 동안 감춰가지고 이게 심지어는 작년에 난징인가에서 이제 중국 난징인가에서 그 군인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미 이제 확산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이게 중국 공산당인들이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그리고 발병 초기에 이 중국인들을 얼마나 이게 전 세계로 특히 대한민국으로 내보냈어요. 환자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다. 이 피해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제 일정하게 이런 과정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이 소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당장 지금 저희들 사상구에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모텔이 텅텅 비어버려요. 낮이든 밤이든 모텔이 비어있. 그럼 그것이 인구 감소거든요. 예. 연애를 안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 간에서도 예. 접촉이 없으니까 자연히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죠. 예. 내년 큰일 났어요. 출산율 저하되고 생산력이 위축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 이제 개인적인, 그리고 당장에 이제 이 중하층 계급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죠. 예. 인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알바 자리마저. 알바 자리든지 없어지니까. 20, 30대 청년 알바 자리. 예.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식당들 문 닫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냐 이야기죠. 그러면 종교 아니면 권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교회도 지금 문 닫았다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히 눈에 보이는 파워, 권력에 예. 더 이제 아르헨티나입니까? 저쪽에 이제 차베스 정권이 있는데. 예. 베네수엘라 더 정부에 밥줄 달라고 난리 불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는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집회하고 또 떠들고 정부 좋다 나쁘다 그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코로나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상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핑계대가지고 예. 자유가 구속되고 파갑되는 거죠. 예. 그 위치금 다 포착되고 간 사람들 다 오라이가 공개 예.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음식점 조그만 데 가도 이렇게 자기 다 사인 이름이나 다 적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다 적혀. 그럼 이게 빅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남용할 소질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다 이렇게 컬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 추적한다든가 전화 걸어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 받아라 뭐라 하면은 이게 인신이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그렇고 더 이야기하려면 말 길어지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그동안 3년 동안에 엄청 실전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월 3일, 10월 9일에 감원광장에 수십만 군중이 가가지고 우리 공화당 또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 또 그다음에 전 목사님 또 다른 기타 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가가지고 실정을 고발했는데 이게 완전히 책임 정치가 실종돼 버린 거죠. 예. 코로나는 완전히 이 정당화 되지 않습니까? 예. 참 놀라운 게 오늘 보도에 나온 건데 한국갤럽에서 네.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이 일정하게 그 결과에 왜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된 것만 보자면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 부정 평가가 54%라고 20대들은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30대 뭐예요? 40대. 30대 지지율을 보면은 30대가 58%. 30대가 58%. 이 와중에 40대가 55%, 50대가 49%예요. 이 와중에 이게 코로나를 누가 수입을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수입한 거 아니에요? 10만 명 넘죠. 10만 명. 말부터 몇 명인지도 모르는 중국 애들을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아직까지도 이 조사 대상자의 30대, 40대, 50%는 과반수 이상이 이제 문재인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게 통계 조사가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대가리가 깨어져도 문재인이다 훌라훌라. 근데 이것이 지금 그게 왜 이런 게 하면 그게 이제 교육이거든요.
요 30대, 40대, 50대가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80년대 50 정권 이후에 국민학교, 중학교부터 이 어린 아이들을 작게 낳지 않습니까? 네. 그 애들을 택시가 아니고 자가용으로 초중고를 모셔드렸습니다. 학교를. 그게 하나고. 아주 길게 컸는데 집에는 냉장고라든가 자가용이 뭐든지 먹을 것이 있죠. 90년대 2000년도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자랐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YS 정권이 들어오면서 초, 중, 고, 대학의 사회 과목에서 이걸 인형 교육을 뺐습니다. What is communism? 공산주의가 뭐냐? 우리나라의 건국이 뭐냐? 역사 과목 줄이고 사회 과목 줄이면서 인형 교육을 줄여버렸어요. 거의 없애버렸다. 그때 교육부 장관 여자분 하나 있었는데, 사회교육 과목, 역사 과목을 완전히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데올로기 교육 있지 않습니까? 윤리라든가 철학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걸 거의 없애버렸어요. 자율화시키고. 그러면서 완전히 90년대 YS 정권 이후에는 무슨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교회에서 이런 대학에서 어떤 것이 화두가 떠올랐냐면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그걸로 모든 그런 것이 광풍해버렸단 말이에요. 90년대 이후로. 그럼 모든 자체가 민주화가 되니까 그전에 모든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부정이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역사가 아니.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거는 방공세대인데 공산주의 나쁘다는 걸 인식 아래 컸는데 초중고에서 이 30대, 40대, 50대는 뭐냐? 공산주의에 교육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부모들이 안아가지고 학교까지 라이드 해가지고 갖다 바치가 떠미기가지고 대학까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무장이 안 돼 있고 배고픈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주사파들이 나는 민주화운동이다 완장차고 왔을 때 언론이라든가 교육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무런 내가 없이 그래 하면서 금빛이 달아준 거 아닙니까? 이게 30년 동안이에요 이게. 정말 좌파들에 의해서 세뇌된 세대가 30 그러니까 30년. 30대, 40대, 50대. 그래 30년. 그야말로 철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얘네들이 이 세대가 이 주사파 정권에 그야말로 선전선동에 이게 속아 넘어갈까요? 이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사태만 하더라도 명백하게 중국에서 이 환자들을 무제한 받아들인 게 이제 1차적인 거의 전적인 책임을 문재인이가 져야 된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게 명료해 보이는데도 이게 마치 무슨 8.15 집회에서 퍼진 것처럼 또 교회에서 퍼진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교육하고 언론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교육과 언론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거든요. 이건 독재국가예요, 우리 책임을. 그러니까 언론이 민노통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민원연이라고 있지, 민원연. 장악해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 3년 들어서가지고, 메이저 언론들이 국민들이 책은 안 읽고, 주로 메이저 언론에 TV를 틀고 뉴스를 보고, 그대로 여과없이 80~90%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박근혜 정부가 왜 타격받았습니까? 정년에 최순실 해가 일주일, 2주일 쌓아가지고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언론, 메이저가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조중동에서. 조중동에서. 채널 A라든가. 언론의 90%가 10개 중에 9개가 일주일, 2주일 갔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이 갔고, 정년이 갔고, 일주일에 쳐버리니까, 그것을 본 정치가들이 아이쿠야 해가지고 탄핵으로 간 거 아닙니까? 61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메이저 언론이 문재인 정부 실정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털면은 코로나죠? 끝날 때 코로나예요. 2시간, 3시간 하고. 특히 TV는 그렇고. TV도 그렇고. 자, 버스를 탑니다. 그럼 마스크를 끼시오. 코로나 이야기하죠? 전철 타죠? 코로나 이야기하죠? 어디 가도 코로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슈가 없어요. 도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국민들은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 싹 얼어가지고 사실 이게 독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독감 중에. 거의 이제 병이 2개, 3개를 합병증 될 때, 노인들이 저항력이 약할 때, 재수없이 걸리면 이게 그렇게 되지.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하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잘 안 걸려요,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소위 이제 우한폐렴의 정체가 과연 뭐냐, 이렇게 우리가 그게 그 병이 초반에 나왔을 때 생각했던 그런 걸리면 죽는 그런 괴질인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이제 이 계절성 어떤 그 독감인지.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의사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독감 중에 하나, 원오브댐, 네. 원오브댐으로 진화한다는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계는 이걸 백신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왜 개발을 지금 안 하고 있느냐? 개발했을 때 이게 사라져버린다. 병이. 병 6개월 이런 뒤에. 네.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을 할까 말까 계속 망상거리는 게요. 지나면 이게 독감 중에 하나로 네. 아무것도 아니라면 좀 뭐 하지만 독감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화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이게 과잉 진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듯이 과잉 방역이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과잉 방역 때문에 이거 생활이 어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죽는 게 아니라 과잉 방역으로 죽는다 이야기예요. 과잉 진료로 의사들에 의해서 죽듯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과잉 방역이다. 이 정부에서 이 소위 이제 코로나, 그 우한폐렴의 그 위험성을 과대 포장해서 과잉 방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과잉 방역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실정, 폭정, 확정을 다 덮어버리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국민 전반적으로 그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1단계 정도만 하고 경제를 살리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실제로 음성으로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냥 의사가 판정으로 음성 판정 났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가정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에 방해받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결론 부분에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정확하게 죽은 사람이면 검시를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검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검시를 하면은 세균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약을 이 장기 중에서 어디로 쓰는 양기를 개발해야 될지가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해부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걸 안 하니까 신약 개발도 늦어지고 계속 이제 산 사람이 음성 판정해가지고 사람만 잡들이라는 거 지금. 예.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웨덴이랄지 이게 미국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각국에서 소위 이제 그 집단 면역 이게 우리가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인류가 우한폐렴을 지구에서 제거할 수가 없다. 이게 다른 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들과 마찬가지로 우한폐렴과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 하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단계 수준에서 하면서 경제를 살리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각국이 정책을 전환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자기네들이 뭐 2.5단계 내지 사실상의 3단계죠. 이렇게 해서 사회를 통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확진자 숫자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해 가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 파쇼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자 신빙성이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8월 때 우리가 있었지만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 네. 그러면 그 잠복기가 일주일 내지 2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8월 집회 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때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감염됐다 칩시다. 네. 그럼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려면 일주일, 2주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음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또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제가 이 문제 하고 있는 거는 이 정권이 지금 지금 실정을 덮어두는 것이 이제 어떻게 지금 언론은 이미 장악된 상태고 지식인 계급들이 사회과학도들이죠.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용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보건안보. 그러니까 국방안보에서 이런 바이러스 안보를 국가안보에 매칭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학술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적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세이프티 아닙니까? 세이프티. 세이프티를 시큐리티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국방 및 국가안보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퀄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건안보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3년 동안의 현 정권이 전방에 탱크 방어벽 허물었죠. NLL 허물었죠. 서해안 쪽에 들어오는 것도 허물었죠. 전방에 있는 이 사단들 없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식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의 안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방안보가 넘어진다고 그렇게 학술 논문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책은 뭐예요? 그건 이제 국립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국립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논문이 지금 학술대에서 하고, 예. 지금 논문 곧 나옵니다. 예. 3개월 전에 쓰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의용 단계는 아닌데, 예. 그 사람들은 뭐 국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구조가 그전에 이 정권이 얼마나 국방을 안보로 무너뜨렸는가 지적을 한 사람이면 또 좋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연구비도 다 받아가지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킵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빵꾸 나게 됐습니다. 이미 전방이 빵꾸 났는데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사회계급, 사회정착, 법학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국방안보가 무너진 걸 지적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그 전에 10만 명이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초동했다는 걸 지적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설득을 하지. 어떻게 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보건안보니 어쩌고저쩌고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구비를 한다 치더라도 창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명색이 예? 고학자, 박사들 일수록 그렇게 불안해동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언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굉장히 참 예? 우울한 얘기인데 이런 이제 전교조 때문에 30대 40대 참 20대들이 이 전교조의 세뇌에 넘어가지 않은 게 정말 기특하고 신기한데 어쨌든 한 세대가 30대 40대 50대가 이제 이런 좌편향돼 있고 또 학계마저 다 넘어가 있고 언론 다 넘어가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회복을 하고 미국 중심의 그야말로 이 자유진영에서 떳떳하게 우리 입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그게 참 어려운 것인데 일단은 이 코로나 여당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신약이 코로나 문제가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메디신 차원에서 의학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도록 국제적인 가버넌스 자금 이제 한국 미국 한미일 관계가 중군사 동맹체제 아닙니까? 예. 그럼 모여가지고 정상이 모여가지고 김정은이 돈 갖다 주려고 자꾸 돈 갖다 주라 개성공단 건강상공단 재개하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문재인 씨가 이거 한미일 만나서 신약 개발에 공동 대처하자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면은 북한 포지 못해 난리 아닙니까? 유엔 제재 풀어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국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지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신약 개발을 공동으로 기술 정보 자료를 해서 개발하자. 해야 되는데 김정은 먼저 도와주자 하니까 저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부검을 해가지고 지금 의혹에 자살 사건 많지만 부검 안 하고 화장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더 증폭하듯이 정확하게 이 코로나 죽은 사람이면 의가족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부검해가지고 정확하게 의료진들한테 의사들 협회가 돼가지고 신약 개발에 도움 주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역 기준이 뭐해요. 민노총 데모하는 거하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데모하는 거하고 완전히 널뛰기식 아닙니까? 그 특정 교회를 갖다 잡들이식으로 말이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 정확하게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 정권은 지난번에 도에 지나친 방역 거리 두고 이거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제 풀어놨다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줘야 돼요. 예.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병인데 합병증으로 죽었느냐. 아니면 20, 30대 생생한 사람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느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정보 공개될 수가 있죠. 그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좀 더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의사협회에서 그 병력에 대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어떤 검색을 해봤는데 말라리아 치료제나 에이즈 약 중에서 응급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약이 있답니다. 에이즈 치료 카레트란가? 그럼 말라리아 클로로켄. 그 두 약이 미국에서 교포들한테 보내주고 그랬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시 클로로퀸인가. 네, 정부하고 의료진만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자기가 이제 음성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말라리아 이걸 비상용으로 이거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한두 개 먹어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각자 도생이에요. 어차피 정부도 못 믿고 의료진도 못 믿으니까 약간 감기 심한 사람들은 그걸 상비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거 뭘 의미도 하게 되고, 근데 국민들이 또 그렇고, 우리 당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이 선거 못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우리 선거에서 선거 해봤지 않습니까? 마스크 딱 끼고 있는데 명함 안 받습니다. 아니, 눈도 안 마주쳐요. 눈 마주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명함도 있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 들으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선거는 끝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그러면 이런 기존의 선거운동은 못하는 것이죠. 대면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떡할 겁니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야당이 이건 박살하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그거 이제 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 진지전입니다. 진지전. 내년 이 전술적인 패배. 한두 싸움에서 지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전술에서 야전에서 한두 번 더 깨지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기전입니다. 그람시가 이야기한. 이번 선거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다. 아니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선전하고 국민들이 하는데 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은 심각하게 이 방안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로 국민을 챙긴다, 이게 이제 30대 40대 먹히다 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 브랜드인데, 그러면 야당이 문재인 정부 나쁘다 그러면은 왜 열심히 국민보건 챙기는데 나쁘다 하느냐 이래 됩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결국 이제 여론조인데 메이저 언론은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유튜브밖에 없어요. 유튜브 채널을 더 상시 채널화.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스페이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시간을. 완전히 이 게릴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우파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게릴라제인데, 이 게릴라제는 것은 시간, 장소, 웨펀이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딱 고정된 이거 오늘 뭐 금요일날 4o'clock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정부 체제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번개팅. 그 다음에 장소도 여기가 아니고, 제주도, 뭐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현장. 해서 이게 도깨비처럼 수시로 치고 빼는 거. 이건 루틴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것은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간과 장소 이런 때에 따라서 시민들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소상인들 이번에 코로나로 자살 현장이라든가 이런 죽어가는 목소리라든가 이걸 바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과 더불어 턱에다 같이 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 이제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지금 공산당 문제거든요. 중국 공산당. 지금 주자파들이 두 가지 파벌이 있습니다.
북한 주사파하고 민족주의, 예. NL. 그 다음에 이제 PD, 중국 공산당, 인터내셔널 커뮤니즘. 예. 이쪽에 경사는 두 그룹이 이제 해경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친중, 친북인데, 예. 전 세계 중국 공산당은 공공의 적으로 몰렸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중국 시진핑 초당하면 어찌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맛이 완전히 간 나라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중국 공산당 문제를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거 사실 시급합니다. 뭐 무조건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의 문제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포지션을 딱 정해야 됩니다. 사안별로 어떤 거는 어떻고 어떻다. 보고서를 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공자학원, 또는 뭐 사드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차이나타운 문제, 이렇게 몇 가지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한미동맹인데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는데 지금 현재 공자학원,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이런 것에서 뭐 꼭 반중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사실 입각해서 우리가 국제정세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 미중 관계 남진해에서 전쟁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들이 우리한테 무슨 잠수함이든지 구축함이든지 보내라 할 거 아닙니까? 병원선이라든가. 그럼 중국에서는 마스크 보내라 하든지 무슨 뭐 약품 보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지금 자동차를 보내라든지. 그러면 이 현 정권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든지 우리 공화당이든지 여론에 이런 거를 가르미를 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두커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대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저 부정선 하나 이슈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문제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통당이 국민의 힘으로 해가지고 간판 갈았죠. 이 국민의 힘은 2003년도에 문성근이가 한 겁니다. 한번 재탕한 건데, 이 미통당 관계 어떻게 할 거냐. 미통당을 어떻게 할 그러니까 것이냐. 그냥 미통당 문제, 부정선거 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석방 문제 세 가지 아이템인데, 그러면 시민단체라든가 다른 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이게. 연대라든가 홀로서기라든가 이런 연대 통일전선이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화당의 숙제, 이게. 숙제고. 그 원장님, 그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에서 뭐 진행적인 이 문제 관련해서 진행 중인 뭐 프로젝트 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모든 연구비가 완전 끊어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3명 있다가 지금 둘이가 지금 사표 쓰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홀로 간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구원에서는 이제 좀 테스트포스, TF팀을 짜가지고 집단으로 한 3명이 꾸려가지고 집단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러고 제 입장은 또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당의 최고위원 쪽에 태스크포스를 좀 마련해달라고 좀 건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저 원장님 준비하고 계신 것 중에 우리 공화당 정치 아카데미. 다음 주 일주일 연계해가지고 지금 21명 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7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조 대표님 먼저 1번 타자로 1번 출발합니다. 어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올 수 있죠. 왜냐면 KTX가 있으니까 하루 만에 9시가 다시 타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간은 몇 7시부터,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 사이에. 끝나면 바로. 그리고 이제, 8주간입니다. 8번 한단 말씀이시죠? 뭐, 자세한 일정이랄지 프로그램은 우리. 공지 한번 올린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을 한번 좀 더 드리면, 오늘 10시, 오전 10시에 이제 발표된 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9%, 국민의힘, 국민의 짐이라고들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20%. 이 와중에 여전히
소위 이제 뭐 유일하다시피 한 원내 야당, 예. 야당 지지율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반밖에 안 돼요. 야, 참. 놀라운 건데. 예. 무당층,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9%, 정의당, 국민의당이 뭐 4%, 열린우리당이 3%, 예. 기타 정당의 합이 1%입니다, 여러분. 합의. 예, 기타 예. 정당의 합이. 예. 우리도 이제 이 중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당의 인지도 내지는 지지도를 키워나갈 건지, 제가 뭐 방송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는 소재입니다만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뭐 한 30분 내외 이게 초청을 해가지고 난상 토론을 오전 오후 거쳐가지고 뭐 한 8시간 정도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심지어 좀 하고 있는데,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48년 건국했을 때 대통령제에다가 의원내각제를 가미를 했지만, 네.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시스템, 선거제도를 많이 모방했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미국의 양당제도가 대통령 중심제가 양당제 아닙니까?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양당제로 성공한 나라들이 얼마 안 됩니다. 네. 일본, 스칸디나비아 반도, 유럽 전부 다 당이 5개, 10개나 되거든요. 이스라엘도 당이 10개 넘어요. 네. 이스라엘도. 네. 전부 다 다당제, 의원내각제가 전부 다당제로 갔고, 네.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 중에서 양당제로 간 거는 미국하고 한 2-3개밖에 안 돼요. 성공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는. 근데 양당제로 운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중심제에서 양당제도 아니고 의원내각제 다당제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 다당제로 이런 그런 트랜지션 변화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학자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응중돼요. 우리나라가 예. 다당제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예, 다당제 중심도 아니고 유럽의 다당제 중심도 아니고 그 세팅도 안 돼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양당제가 고착돼 가지고 고착된 상태에서 이제 당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도 개헌론 이런 것도 의원내각제를 가느냐 뭐 해가지고 하여튼 다당제 중심으로 네. 가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제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미니 정당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당제하고 양당제 중간에 의중중중합니다. 근데 구조는 그래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양당제에 대한 그 선호도가 뿌리가 깊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4.3 보궐선거 한번 제가 가봤었는데 창녕하고 창원에 무조건 찍습니다.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 네. 아무 생각도 묻지마 1번, 묻지마 2번이에요. 네. 정당들끼리 보지도 않아요. 지방에 가면 그게 더 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뿌리 깊은 양당 제도 선호 사상이 민심인데, 이런 이 사회적인 요구라든가 젊은 세대들죠. 20, 30대 욕구는 다당제를 선호하거든요. 쉽게 말 이런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기호가 까다로워 가지고 이것저것 고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 많이 고르는 게 물건이 많으면 이 소비자가 까다로울수록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격이 단순한 사람들은 물건 몇 개 갖다 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젊어질수록 20대 30대일수록 성향이 까다로워지는데 노인들은 양당제를 선호합니다. 이제 이거 구조가 나름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게 이제 미니 정당으로서의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되는 거는 결국은 여기 지금 말하시피 20% 해가지고 20%고 무당층이 29%를 이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내적인 이런 문제와 권리가 있고 이게 결국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은 이기적이거든요. 네. 의식주. 자기한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선택하는 그 지역구에서는 자기 지역이나 자기 개인에게
이익적인 걸 생각하거든요. 자기 복지라든가,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여기 먼저 이게 팍 박혀있어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겠습니다 하면 안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되지도 않는 공약을 많이 남발하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가 길바닥에 바르겠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민심의 투표의 민주주의 패단인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한 구치로 가는 건데, 이제 이게 심하게 되면 아베의 민주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자체 하면 나라 망하겠다 해가지고 보류를 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정치학의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 책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민중들에게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언제입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때까지 지배층이 권력을 안 준 거 아닙니까? 민중들의 투표권을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 되면서 한 200년 굴러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패단이 나타나는 거죠. 민주주의 발달된 나라,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 민주주의 고도로 발달된 나라들, 다 이상한, 괴상한 민주주의를 간 거 아닙니까? 파이프리즘 등장하고, 미국도 지금 이상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이런 것을 그럼 집권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이 국민들의 생업, 의식주에 대한 정황정책,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라든가 이런 국가 구국 문제라든가 이데올로기하고 밸런스가 취해져야 되거든요. 밸런스가 취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정황정책이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상고도 종로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경험인데 딱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박근혜 이 문제를 먼저 하느냐 아니냐. 박근혜 선입감을 가지고 그 사람 생각하니까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다양하게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결국은 이 청년들은 그 실업 문제 아닙니까? 직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아파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우리들의 이 시민단체하고 이 관계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자유들 생계 문제를 많이는 정책으로 배려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거는 일단 생업 문제, 서바이벌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정당이라든가 이런 우리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딴따라라든가 이런 거 연예인들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레거시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며. 그래서 20% 중도층 빨아들이는 거는 결국은 사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파고드는 것인데, 이번에 예를 들어 좋은 생각했죠. 왜냐면 농촌에 가가지고 봉사활동 했습니까? 어찌 됩니까? 봉사활동 한 적 있죠, 이번에 가가지고. 저는 태풍이라든가. 이번에는 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태풍으로 가가지고 농촌에 무슨 봉사활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미화라든가, 쓰레기 청소라든가, 하여튼, 의식, 이데올로기 있는 것도 좋은데, 생활상에 일반 국민들이 부딪히는 이런 사소한 거, 우리가 보면 그냥 좀 사소한 것인데, 쓰레기 청소한다, 이런 것도.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다가서는 거는 그런 것이 자기들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죠.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포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주제인데, 이 탄핵 무효, 또 대통령님 복권, 이 주제와 아울러서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게 부딪히는 국민들의 생계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규모 시위는 이렇게 봉쇄된 이런 상황이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런저런 주장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국민들과 대화를 할 건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말씀 보충 드리고 싶으면, 지금 대규모 집회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한 달에 2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두기 2.5니 8월 광국들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전부 뭐 시청만 기다리다가는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집회를 안 하면은 굉장히 지금 몸살 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국민들, 당원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자, 대규모 집회를 못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모임을 해야 돼요. 큰 거 못 하면 작은 거로 쪼개야 돼요. 소규모 시위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략나림이죠. 시위든지 집회든지 모임이든지 큰 게 아니면 작은 거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광화문이 서울이가 안 간다. 서울이가 안 된다. 그럼 대구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주도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육지가 안 되면 바다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각자 자기 지역. 그렇죠. 그러면 각 도시 소모임의 서클에서 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 아닙니까? 정당이면 이렇게 손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브란치. 정당은 시민단체는 브란치가 없어도 돼요. 머리만 있어도 되는데 정당은 손발이 있는지 않습니까? 손발의 브란치에서 당신들이 소모임을 가져가지고 알아서 움직여줘야 돼요. 뭐 독서 모임이든지 뭐 당구 모임이든지 뭐 테니스 모임이든지 응? 뭐 정치 아카데미 또 오시든지 각자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아니 우리 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쓰레기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 그 지역의 이슈를 그 다음에 저 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 농촌에 가서 같이 가가지고 모내기도 하고 농촌 사람들하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시국도 담론 통하고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간다 이게 people together people 우리 당국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같이 국민과 함께 그 태풍에서 쓰러진 배이삭을 같이 주우면서 막걸리도 먹어가면서 그런 소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이 며칠 전에 저 최고위원 회의 때 대표님께서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은 100인 이상의 집회 이 모임 뭐 이게 금지되어 있는 거지 이게 소규모 모임까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방침상 그래서 이런 이 어떤 뭐랄까요? 그 제약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몇 가지 좀 우리 당원들께 좀 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대표님이랑 더 이렇게 최고위원님들이랑 이렇게 상의를 드려가지고 곧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코로나 파쇼 정말 심각한데 상황도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뭐 뾰족한 대안은 뭐 사실 도출을 못했습니다만은 원장님 모시고 이게 짚어봤던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표님이나 또 당 지도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돌파구를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원장님 뭐 우리 시청자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아니 열심히 시청해줘서 고맙고요. 뭐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장기 진지전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투쟁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우리 당원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2년도 안 됐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만한 당원들이 지금 다른 당에 있는지 정말 참 의심이 듭니다. 우리 힘을 잘 뭉쳐가지고 단결해가지고 뭉친다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코로나 파쇼 전국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아주 열성적인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 능력, 경험 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